이란 고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고려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5페이지와 학습지를 꼭 같이 참고하면 됩니다. 자, 다들 PPT 배경에 눈길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라마일 겁니다. 달의 여인 부부경심녀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여학생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시대의 말기를 다루고 있고, 이제 태조 왕건이 죽고 왕건의 아들들, 여기 나오는 왕자들이 이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미래에서 온 아이유를 두고 또 왕자들끼리 사랑싸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드라마 속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마 속 내용처럼 왜 이렇게 태조 왕건의 아들들은 많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광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왕이 되었고, 이후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고려가 건국되었는지 순서를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혼란했던 신라 사회 속에서 호족들이 성장하여 독립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후삼국 시대가 성립됩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각각 세워졌죠. 그런데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막 관심법을 쓰면서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점점 민심이 떠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민심을 얻고 궁예를 몰아내고 고구려 계승의 의미를 담아 바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 926년 발해가 멸망한 뒤 발해 유민이 대거 고려로 유입되면서 발해인들이 고려로 통합됩니다. 왕건이 왕이 된 후 신라와 호호관계, 후백제와는 사이가 안 좋은 적대관계를 형성했다고 했죠. 이러한 와중에 후백제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나 일단 견훤만 고려에 항복을 해서 고려 사람이 되고, 또 같은 해에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스스로 바치면서 신라가 고려에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남은 후백제를 완전히 격파하게 되었고, 이로써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실질적인 민족통일 국가로 성장하게 되죠.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왕건은 물론 건국 초기부터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호족들을 통합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4대 왕이 된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고려가 안정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오늘은 이 태조와 광종, 그리고 6대 왕이었던 성종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로써 고려는 옛 삼국 출신 세력과 발해인까지 모두 포용하는 실질적인 바로 민족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고려 사회가 들어서면서 신라의 진군 귀족들을 대신하여 지방 세력인 호족이 고려 초기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고려가 나라의 기반을 다졌는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고려 초에 등장하는 3명의 왕을 통해서 국가 성장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그리고 4번째 왕이었던 광종, 6번째 왕인 성종의 정책과 업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 초대왕 태조 왕건의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라말 백성들의 피폐해진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줄여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건국 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호족들을 관리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왕건 또한 호족 출신이고 고려도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고려 초에는 호족들이 지배 세력으로서 그 힘이 아주 막강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들을 잘 포섭하면서도 동시에 권력들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하게 잘 통제하는 방법 또한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호족들을 회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호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들과 이런 정략 결혼을 펼치게 됩니다.
호족들의 부인이 무려 몇 명이었냐? 29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네. 이게 왕건이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 네, 호족들은 왕의 외척 세력이 됨으로써 세력이 한층 강해졌지만 또 그만큼 왕의 힘이 될 수 있는 세력이 된 거죠. 왕의 외척 세력이 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부인이 많으면 어떻게? 당연히 자식들이 엄청 많겠죠. 네, 총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이 생기게 되고 뭐 이 자식들끼리 근친혼을 하기도 해요. 더욱더 왕실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자식들이 많으면 왕건이 죽고 누가 왕이 될까요? 네, 그 왕위를 두고 굉장히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력한 호적이나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공신 세력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거나 관직을 주고 또 토지까지 주면서 호족들을 왕의 편에 될 수 있도록 여러 회유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는 왕 머리 꼭대기에 서서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조는 또 적절하게 호족들을 통제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네, 우선 바로 사신관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게 돼요. 사신관 제도는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여러 호족들을 자신의 출신 지역, 그 출신 지역의 사신관, 즉 지방관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왜 호족들을 통제하는 정책이 될까요? 얼핏 들으면 호족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 같은데, 네, 바로 이 사신관 제도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연대 책임입니다. 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사신관이 진다는 말이에요. 만약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 반역이나 아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신관직에 임명된 관리에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마음대로 반란이 못 일어나게 되겠지요. 자, 또한 기인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 기인 제도는 뭐냐면 유력한 호족들의 자식들을, 그러니까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중앙에서 그 출신 지역 관련 일을 돕게 한 제도입니다. 자, 이 기인 제도의 키워드가 바로 가미오조 인직입니다. 자기 아들이 왕 옆에 측근에 딱 붙어 있는데 마음대로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했겠죠. 이렇게 두 제도를 통해서 호족들이 마음대로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통일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삼국 출신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출신의 지배 세력들을 관리로 등용하면서 다른 국가 출신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또한 태조 왕건은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태조는 신라말 유행했던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고려 건국에는 불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해서 불교 중심으로 국가를 통합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연등의 팔간회와 같은 불교 행사를 널리 여는 듯 불교 발전에 크게 힘을 쓰게 됩니다. 불교는 고려시대 내내 아주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가졌던 종교이자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는 나라를 정비하면서 밖으로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펼치게 돼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만큼 고구려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북진 정책의 근거지, 기지를 삼은 곳이 바로 이 서경이 됩니다. 서경이 어디일까요? 이 서경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이 어디의 수도였죠? 네, 고구려의 수도였죠. 이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중심 기주로 삼아서 북진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이후 고려의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 유역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는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지도를 보면 신라통일 직후 대동강, 원산만 유역에 한정되어 있던 영토가 북진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천강, 영흥만까지 유역이 확대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에 머물렀던 국경선이 이렇게 청천과 영흥만 유역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노력하여 갈고 닦은 이 고려가 앞으로도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후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의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라는 것을 이제 유언 같은 거예요. 네, 남기게 됩니다. 훈요 10조는 불교 발전, 세금 감면,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르지 말고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어떤 이후 정책 방향을 의미해요. 이렇게 건국부터 정책까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태조 왕건은 죽게 됩니다. 이 태조 왕건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들끼리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일단은 태조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은 맏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원칙에 따라서 정륜, 즉 후계자로 태자로 정해진 이 첫째 아들 왕무가 2대 해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드라마 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즉위하니까 동생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네, 태조 왕건 말기부터 얘네들끼리 그 신경전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다시피 여러 왕자들끼리 각각 그 외척 세력들끼리 엄청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종은 얼마 못 가 죽고 해종의 이복 동생이었던 태조의 둘째 아들 이 왕요가 세 번째 왕인 정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네, 근데 드라마에서 나왔다시피 정종 역시 왕위와 호족 세력 다툼 속에서 일찍 죽고 드디어 정종의 동생이었던 왕소가 4대 광종으로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광종은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과 결혼해서 물론 사랑해서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황후 가문 세력과 외척 세력으로 결합을 해서 굉장히 자신의 세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근친혼 문화는 고려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없어져요. 자, 이렇게 치열한 다툼 속에서 왕이 된 광종은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호족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안건법이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노비안건법이란 정책은 원래 양인이었으나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노비들은 당시 재산으로 취급되었죠. 그래서 이 노비들은 모두 호족들의 중요한 재산이자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군사력이 되었는데 많은 노비들이 해방되었으니 호족들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호족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죠. 자, 그럼 이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신에게 반대하는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외척 세력까지, 왕비 쪽 세력들까지 많이 숙청당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없애가면서 동시에는 자신을 위해 일을 해줄 충성 세력을 이제 구축해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이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무슨 제도가 등장하냐? 네, 바로 이때 드디어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도지요. 관리를 뽑기 위한 시험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실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거제를 통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유교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등용하려는 의도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등급과 그리고 관리 등급에 맞는 옷 색깔을 제정하면서 관리의 체계를 확실히 다지게 됩니다. 또한 광종 때부터 황제라는 칭호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또 이때 사용하게 돼요. 이때 사용했던 연호는 광덕이나 곤준풍과 같은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이 황제 칭호, 독자적인 연호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노비안건법 제도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6대 왕 성종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고려의 전반적인 통치체제가 완성되면서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게 됩니다.
성종은 고려의 중앙통치체제, 지방행정제도를 비롯한 고려의 전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고 통치를 행하는 근본 이념을 뭘로 삼게 되냐? 바로 유교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교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최승로라는 신하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유교 사상을 국가의 근본 통치 이념으로 삼고 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이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말 그대로 국가를 정치하기 위해 왕이 해야 할 28가지 덕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 시무 28조 내용의 일부를 보면은 이 사료는 교과서 95페이지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세요. 자, 시무 28조 중 제20조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사료를 읽어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불교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것이고 유교는 국가 차원에 위한 것이다. 개인의 수양을 위한 불교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 내세에서 중요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당장 급한 일이다. 오늘날 급한 일이다. 자, 지금 현세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가까운 것이야. 당장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내세, 즉 죽은 이후의 세계는 나중 일이잖아. 먼 일이야. 자, 이렇게 당장 가까운 것을 제쳐두고 먼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것이 무엇이고 먼 것은 또 무엇일까요? 네, 사료 앞부분만 잘 봐도 알 수 있겠죠. 가까운 것은 국가 통치, 먼 것은 개인 수양, 먼 일, 나중에 이런 것은 개인 수양, 죽고 난 후의 일이다. 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보다 뭐를 더 중요시해서 발전시켜야 하냐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불교보다 유교를 더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죠. 이러한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종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체제를 정비해 갑니다. 물론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의 근본으로 굉장히 더 중시되었지만 고려 사회 전반에서 불교는 여전히 국가적인 종교이자 백성들을 통합하는 사상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교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교보다 덜 중요하게 이제 많이 중요시 않게 되는 시점은 바로 조선시대 들어가면서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교를 중시하면서 이 시무 28조에는 국가 통치를 위한 여러 의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에는 28개 조항 중에 22개의 조항만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종이 정비한 구체적인 정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종이 정비한 각종 체제와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